Missile destroyer USS Gravely and her crew of around 300 sailors and officers returned to Naval Station Norfolk this afternoon. 후티 반군을 무찌른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이지스함 그래블리오가 북으로 이동 북부사령부에 배치됐습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사건이지만 사실 이는 미국의 대서양 연안 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지난 3월 15일 미 북부사령부는 사령관 데릴 코들 제독의 입을 빌려 그래블리오의 재배치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코들 제독은 이번 배치가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과 유럽 전역 그리고 아프리카 서해를 아우르는 대서양 전체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하나의 대서양 개념을 강조했는데요. 혹자는 마치 시진핑이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중국이란 구호를 보는 것 같다며 두려움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유럽은 특히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팔아치운 트럼프가 이제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린란드 등 대서양에 근접한 모든 나라의 영향권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영국의 정론지 가디언은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을 1945년 미국이 동유럽을 소련에 넘긴 얄타 회담에 비유하며 대서양 동맹의 붕괴를 의미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와의 담판을 앞둔 대한민국으로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일본처럼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 대선 전부터 트럼프에 배팅했고 취임 때는 온갖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던 일본이 이제는 일거리가 없어진 사냥개처럼 삶아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달라진 대서양 전략과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지니아주 요크타운 해군기지를 출발한 그래블리오가 북부사령부에 배치됐습니다. 그래블리오는 그동안 동부지중해를 담당하는 주요 전력으로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특히 후티 반군 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성과를 내왔는데요. 그런데 시리아 공습에도 가담했던 이렇게 중요한 전력이 대서양 북쪽으로 북상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캐나다와 유럽은 말이 많습니다. USS 그래블리오의 이번 배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른 움직임으로 미 해군은 대놓고 미국 연안부터 대서양 전체를 하나의 대서양으로 본다는 개념을 공표한 상태입니다. 과연 유럽과 캐나다의 우려대로 80년 전 유럽 일부를 소련에 넘기려 했던 미국의 선택이 또다시 반복되려는 것일까요? 1938년 뮌헨 회의 때 미국과 영국은 히틀러가 요구대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서부 주데텐 지역을 넘겨주고 전쟁을 피하려 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주데텐을 넘겨주면 더는 영토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미영에 약속했는데요. 아니 웬걸 바로 다음 해 폴란드를 침공하더니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긴 전쟁 끝에 히틀러는 연합군에 패했고 연합국은 히틀러의 야망을 꺾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 소련에 보답하기 위해 얄타 회담을 통해 폴란드의 옛 영토를 소련에 넘기는 조약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사는 똑같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938년의 체코는 현재의 우크라이나이며 트럼프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까지 배제한 채 푸틴과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로부터는 지금까지의 보호비로 무려 720조 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그리고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토 확장을 멈출 것이라는 푸틴과 트럼프의 약속을 믿는 유럽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938년 체코의 일부를 히틀러에게 넘겨준 것처럼 트럼프가 같은 실수 또는 의도된 실수를 되풀이하리라는 것이 유럽의 고민인데요. 그들이 보기에 우크라이나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기는 것은 히틀러의 야망이 주된 확보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유럽 전체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지스 함대를 대서양 북쪽으로 배치한 미국의 달라진 전략을 유럽이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배치가 바이든 재임 시절 나왔다면 분명 해석이 지금과 180도 달랐을 것입니다. 미국의 북부사령부 강화, 즉 하나의 대서양 전략은 러시아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 캐나다와 유럽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푸틴의 어법을 그대로 따르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면서 유럽을 보호해주기 위해 북부사령부를 강화할 리 없습니다. 심지어 푸틴은 종전 협상의 조건 중 하나로 젤렌스키 정부를 퇴진시킬 것을 원하는데 트럼프 역시 이를 반강제로 우크라이나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책임이 푸틴이 아니라 젤렌스키에게 있다며 그를 우크라이나를 이끌 자격이 없는
독재자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혈맹 미국이 어느 날 6.25 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으로 발발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할까요?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줄 경우 유럽은 즉시 혼란에 빠질 것이며 나토 역시 파탄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캐나다를 압박하고 그린란드를 가져오려는 미국으로선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이제 미국만을 믿고 있던 세계의 여러 국가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권리가 있다면 중국에도 대만을 점령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냐? 라고 트럼프에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푸틴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미국이 이제까지 전쟁 불사의 태도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반대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대만을 무료로 보호해 줄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대만은 트럼프를 믿고 미국의 TSMC 공장까지 지어줬는데 미국은 그 보상에 대해 이런 방어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비 명목의 청구서는 이제 대만으로 속속 배달될 것이며 변화된 미국의 태도 덕분에 전 세계는 다시 식민주의 시대로 되돌아갈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반사이익을 중국이 누리고 있다는 점부터 트럼프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달라진 태도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한미일 군사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정부가 중시했던 그 정책을 트럼프는 이미 폐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난민을 강제로 이주시킨 뒤 중동의 리비에라 최고의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아니 이 무슨 쌍팔년도 개념인지 트럼프의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 야망에 전 세계가 실망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는 히틀러와 같은 미치광기가 아니라 강성 발언을 앞선 장사꾼이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 때부터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굴욕적인 발언을 거듭하더니 심지어 캐나다의 51번째 주가 되라며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멕시코에 집착하는 것은 그가 최대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중국 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북미 대륙 바로 위에 자리 잡은 그린란드는 중국과 유럽, 미국의 지리적 중간이라는 위치 때문에 안보상 요지일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열릴지 모를 북극 항로 개척에도 중요하고 광물 자원도 풍부합니다. 클라우드 도즈 런던 대학교 지정학 교수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의도가 중국 견제용이라 밝히면서 기후변화는 반갑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그린란드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석유는 물론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자원의 발굴이 쉬워질 것이며 일대 교통 활동이 더 활발해지리라는 것인데요. 덴마크의 강렬한 저항에도 그린란드 편입을 재임 기간 내내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1대1로를 추진 중인 중국은 그린란드까지 마수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린란드를 자기 땅으로 만들고 싶어하며 여기에 중국계 자본이 깊이 개입한 파나마 운하도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파나마 정부가 미국 선박의 운하 통과 비용을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국이 장악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다시 가져와야 한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표현 방법이 거칠 뿐 미국도 막다른 벼랑 끝에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다 못해 이제는 미국을 집어삼킬 정도로 커졌으며 그 규모가 6경원인지 7경원인지 계산조차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윽박지르고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내미는 것은 협상의 달인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트럼프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손해엔 무감각해졌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일 뿐 그것을 당하는 캐나다와 멕시코, 우크라이나, 파나마, 덴마크는 몸열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80년 전 미국이 동유럽을 스탈린의 소련에게 넘겨주었을 때 미국의 명분은 대일 전쟁에 소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는데요. 오늘날 한반도가 둘로 갈라진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주도해온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길을 택할까요? 힘없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또 한 번 목격한 이상 미국을 더욱 확실한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분발해야겠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11일 우크라이나 버려진 이후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기 훨씬 전, 즉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믿지 말고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면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립하려 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반면 이 모든 노력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본격화된 대결 국면에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현 시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은 미국과 유럽 모두가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국내외 압박이나 자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빼앗긴 상태, 그리고 서방의 지원 중단 가능성 등은 젤렌스키 정부로서는 숨통을 조여오는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정계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 집권 시절부터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던 만큼 전쟁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는 동시에 결과물은 미국이 차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각국 역시 이 문제에서 점점 손을 떼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에너지 위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제각기 무기를 더 공급한다고 해도 미국이 제공해온 인공위성 정보, 정밀 유도탄, 방어 시스템이 끊기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푸틴의 속내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인 돈바스와 남부 회랑 일대에서 막대한 지하 자원과 주요 산업 시설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지대를 러시아 영토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전쟁을 멈춰버리면 푸틴은 국내외적으로 실리를 챙긴 승리자가 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국토의 5분의 1가량을 잃은 상태로 전쟁을 중단하는 꼴입니다. 이는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내외부 비판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애초에 전쟁의 최대 목표였던 2022년 2월 24일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깨져버린다면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희생 끝에 결국 얻은 것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난할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길게 끌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원 약속이 빈말이 되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버티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가장 강력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유럽과의 동맹 관계조차도 예외 없이 미국 이익의 관점에서 재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집권 중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거나 캐나다에 대해 자국 편입 발언을 슬쩍 내비치는 등 외교적 금기를 무시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역시 수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성과로 삼아 자국 유권자에게 어필하려 든다면 우크라이나는 더욱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냐는 문제 역시 회의적입니다. 무기와 경제 지원을 꾸준히 제공해온 프랑스나 독일 입장에서도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을 것인데요.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에서도 미국은 초기에 참전을 꺼리다가 결국 참전했지만 그 뿌리에는 언제나 미국의 이익이 존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길게 끌어봐야 자국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미국은 가차없이 지원의 손을 뗄 공산이 큽니다. 이때 우크라이나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동안 대외 미디어를 통해 보여준 이미지는 조국을 지키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적 현실로 돌아가면 그는 전시 상태를 이유로 선거를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군사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조프 연대를 비롯한 극단적 민족주의 집단을 활용한 전력으로 삼았다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네오나치 정권이라는 선전을 퍼뜨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젤렌스키 정부가 서방의 무기 지원 없이 전쟁을 수행할 동력을 상실하는 순간 내부 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전 세계가 정말로 인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데서 비롯됩니다. 애초부터 우크라이나가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서방 역시 영원히 지갑을 열어줄 수는 없다는 현실이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휴전이든 종전이든 우크라이나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그림이 짙어집니다.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강제 휴전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가 이미 점령해버린 영토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신 전쟁을 멈추게 되는 형태가 가장 현실성이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합의를 젤렌스키가 받아들이는 순간 국민적 비난이 터져 나올 텐데 이 비난이 언제 폭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의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느냐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 내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자 무기 개발과 자주 국방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서방과 엇박자를 내면서 국제 지원이 차단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서방 자본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독자 노선을 걷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가 재집권하여 가장 먼저 시도할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가 원치 않는 조건을 통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영토 분할안이 제시되어도 미국이 더 이상의 군사 지원은 없다고 선언하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꼼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100%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미국 내 정치 지형이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른 변수가 남아있고 혹은 유럽연합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드러난 구도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세계 무대에서 벌여진 카드로 전락하는 전개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쟁은 이성의 연장이라지만 그 속에는 국가 간 이권 다툼과 힘의 논리만이 살아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전형적인 국제정치의 냉혹한 민낯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대중의 시선도 서서히 우크라이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쟁의 참혹함이 전 세계적인 분노와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나 물가 상승 등이 각국이 당장 맞닥뜨린 민생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국민 불만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순간 우크라이나 지원은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고 이는 곧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전쟁 지속이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설령 겉으로는 영토 수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해도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대외에 의존한 채 계속 끌어갈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미 전역에 걸쳐 생산시설이 무너지고 주요 도시들의 기반 인프라도 상당 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점령해버린 남동부 지역에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임시 행정조직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지역에 7억의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이곳은 원래부터 러시아 땅이었다는 논리를 퍼뜨리고 있고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는 행정행위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 점령을 기정사실로 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유럽과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 벌어질 재건 사업에 대한 이권 다툼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나든 포성 뒤에는 막대한 복구와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뒤따를 것은 당연한데요. 트럼프가 지향하는 이익중심주의는 재건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는 또 다른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서 영토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나토 가입 혹은 안전보장조약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트럼프식 계산법 앞에서 이들 조건이 관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외면하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을 끝까지 지지해줄 만한 확고한 경제안보적 동기가 서방에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모두가 우크라이나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더 명확히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되레 이 상황을 반전의 호기로 삼으려 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발을 빼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세상에서 우크라이나만 명분과 정의를 붙잡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완전한 영토 수복과 나토 가입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강제 휴전이나 부분 영토 포기가 미국 주도의 타협 카드로 채택될 시점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외세에 흔들린 결정적 이유는 주변국들 대비 확고한 안보 태세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조차도 자신의 실리만을 추구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크라이나가 버려진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